자, 그럼 여러분, 우리 또 두 번째 시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시험 문제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제가 하나 힌트를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되게 재밌습니다. 이게 나중에 알고 보면 되게 재밌는데,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갑이에요. 자, 을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렸어요. 3억 원. 3억 원 돈을 빌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럼 3억 원 돈을 빌렸는데, 자, 여기 건물이 이렇게 하나 있거든요. 건물이 있는데, 여러분, 을이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면 그냥 빌려줘요? 담보를 잡으려고 그래요? 담보를 잡으려고 해요. 은행은 항상 담보를 잡으려고 해요. 저당권 등기를 해요. 나중에 이 담보에 대한 개념도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자, 을이 저당권자로 이렇게 딱 등기를 해요. 그런데, 자, 이 건물을 갑이 A한테 팔았대요. 자, 건물을 누구한테 팔았다고요? A한테 팔았죠? 자, 그런데 3억 원을 을이, 야, 3억 원 갚어! 하고 얘기를 해요. 누구한테 갚으라고 해야 돼요? A한테 갚으라고 해야 돼요? 갑한테 갚으라고 해야 돼요? 이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자, 채권자의 지위인지 한번 볼게요. 자, 채권자. 자, 지금 을이 갑한테 얼마를 빌려줬죠? 3억. 그러면 누구한테 갚으라고 해야 돼요? 갑한테 갚으라고 해야 되죠. 근데 건물의 소유권이 넘어갔죠? 그럼 누구한테 갚으라고 해야 돼요? 여전히 갑이죠. 채무자는 누구예요? 갑이니까 갑한테 빌려줬잖아요. 채권자는 누구한테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채권자는 누구에 대해서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채무자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그게 머리에 무장이 섰어요. 자, 그러면 을이 갑한테, 야, 나 채권자야. 3억 원 갚아. 그러면 을한테 A한테 가서 3억 원 갚아. 그럼 A가 뭐라고 그래요? 니 나한테 돈 빌려줬나?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갑한테 가서 돈 갚아. 그러면 갑이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되죠.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됐죠? 그러면 자, 여기서 채권자라는 게 뭐냐? 3억 원 갚아. 3억 원 갚아라는 딱 얘기를 듣는 순간 피읍이죠? 갚아! 라는 얘기, 피읍 아니에요? 피읍 맞죠? 뭐 비읍 시읍이에요? 아니죠? 여러분들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3억 원 갚아! 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에 누구한테 갚으라고 한다? 채무자. 근데 자, 갑이 못 갚았어요. 갑이 못 갚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채권자는 이제 어떻게 해요? 지금 뭐를 설정해 줬죠? 그럼 저당권을 실행해서 돈을 회수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저당권이 물건이에요. 물건자가 야, 저당권 경매 넘어간다. 저당권에 기해서 기한 저당물이 경매 넘어간다. 경매 넘긴다. 근데 여러분, 이 지금 물건은 갑의 것이에요? A 것이에요? A 것이죠. 근데 물건은 대인여예요? 대세여예요? 그러니까 넘길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대세요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A의 건물도 경매 넘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대인효와 대세효를 철저히 구별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이제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문특 강의 들어왔는데 다른 강의를 안 듣고 들어오셨다. 저는 너무너무 환영해요. 왜냐?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 강의를 들었던 학생 중에서 제가 이제 초창기 때 강의를 할 때, 지금 이제 꽤 강의 기간이 좀 됐는데 초창기 때 강의할 때 민법이 40점이 꽈락인데 40점이 안 되는 학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저 민법이 40점이 안 넘어요. 계속 안 넘어요. 그래서 지금 민법 때문에 시험을 못 봤어요. 그래서 너 얼마나 힘드냐. 그러니까 그렇죠. 남들 다 전략 과목인데 저는 40점이 안 넘어요. 그래서 내 강의를 듣고 따라하는 대로 해라. 그럼 너는 분명히 90점까지 나온다. 그랬더니 알았어요 하고 따라해요. 그랬는데 그 강의를 들었던 학생이 제일 첫 번째 시간에 들어와서 한 게 뭐냐면 전에 봤던 책을 펴놓고 제 책을 펴놓고 비교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없애라. 전에 봤던 책을 없애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여러분, 하얀 도화지에 새롭게 그림을 그려나가는 건 아주 예쁜데 잘 되는데 이미 그려져 있는 그림을 다시 바꿔서 그려야 되니까 기존 도화지를 있는 그림을 뭐 해야 돼요? 지우는 작업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럼 지우면 얼룩이 남아야 안 남아요? 남아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서 작년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다른 선생님 강의를 듣고 왔는데 객관식 문제집 선생님한테 넘어왔는데 자꾸 그 선생님의 강의 내용이 생각이 나서 하지 말라는 행동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랬죠.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 그 선생님 강의 스타일이 맞으면 강의 따라가고 내게 맞으면 내 걸 따라가라 하니까 그럼 선생님 제가 결단을 내릴게요 하면서 제 걸 따라가겠대요. 근데 정말 빠르게 문제를 풀고 아주 90점 넘어서 합격을 했어요. 그럼 이 친구는 제 강의를 듣고 합격을 했느냐? 그 해 90점을 받아서 합격을 했어요. 지금은 감정평가사로 대구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지금 여러분들은 당연히 하얀색 배지에 저랑 같이 이걸 자꾸 잡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앞으로 계속 저랑 강의를 하면서 잡아나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냥 한 번씩 연습하시고 아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을이 채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야, 돈 갚아, 3억 원 갚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뭘 행사하는 거죠? 채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누구한테만 행사할 수 있다? 채무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채무자에게 갚았더니 야 3억 갚아. 근데 안 갚았어요. 그러면 이제 을은 A의 건물을 뭐 할 수 있다? 경매 넘길 수가 있는 거예요. 경매 넘길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돈 안 갚아? 야, 나 저당권자로서 경매 넘길게. 대세요니까 설령 그게 누구 것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것이라도 경매 넘길 수 있다 없다? 있게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물권 대세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세요는 굉장히 중요한 중이에요.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그럼 제가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풀거나 또는 기본 이론을 설명할 때 채권자예요? 아니에요? 채권자예요. 그럼 채무자는 누구예요? 얘예요. 그래 걔한테 청구해요. 근데 걔한테 아니라 A한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게 시험 문제라고요. 예, 그래서 대인효와 대세효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채권과 물권의 개념은 나중에 이제 물권을 공부하시고 나중에 채권을 또 공부하시면 알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점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건 뭐였냐면 사고방식의 차이가 있었죠. 유럽식 사고방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극단적 개인주의로 여러분 머리를 무장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용어 정리를 다시 해야 됩니다. 일본식 용어, 한자식 용어를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잘못 알고 있는 우리의 일반적인 지식을 제가 다 깨트려 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 부분도 저랑 같이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체계적인 사고가 있는데 저랑 같이 공부하실 때 예외가 아니면 다 뭘로 가자? 원칙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조문집 이제 13페이지부터 보세요. 자, 여러분들하고 여기부터 정리를 해드려야 돼요. 자,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법 공부를 하실 때 2차에서 행정법, 그 다음에 부관법을 공부하실 때 법 조문 읽는 법을 아셔야 됩니다. 자, 13페이지 보시게 되면은요, 조문 읽기죠. 제10조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문을 어떻게 읽냐면, 조문은 이렇게 써 있어요. 제1조, 제2조 해서 제10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겠죠. 여러분, 제10조를 보세요. 그러면 제10조를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제10조를 찾으시면 가로가 있을 거예요. 여기 있는 가로가 뭐냐면 이 조문의 제목에 해당해요. 이 조문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제문이에요. 그래서 뭔지 모르겠지만 계약갱신 요구 등이 있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보니까 동그라미 1이 있죠. 동그라미 1을 뭐라고 읽냐면은 이렇게 읽어요. 제10조 여기를 제1항이라고 읽습니다. 1항. 그래서 그 밑에 정리가 돼 있죠. 제10조 여기를 뭐라고 읽는다? 제1항. 그러면 동그라미 2가 써 있으면 제1항이 아니라 제 몇 항? 제2항으로 읽으시면 돼요. 이렇게 조문을 찾아가시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 밑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동그라미 1번 밑에 1점, 2점, 3점 그래서 점이 이렇게 있죠. 요거는 뭐냐면 거기 나와 있듯이 제1호라고 읽어요. 그래서 제1호 여기는 제2호, 제3호라고 읽어요. 그리고 요 3호 밑에 뭔가를 더 쓰고 싶다. 그러면 거기 7점 밑에 써 있네요. 자, 7점이니까 자, 7점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가나 다가 있죠. 가점, 나점, 다점 이렇게 돼 있죠. 여기를 뭐라고 읽냐면 목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여기를 가목, 나목, 다목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저랑 자, 이 조문을 딱 봤는데 자, 여러분 조문 찾으세요. 제10조, 제1항, 제7호 나목을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나점을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읽겠죠.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보이시나요? 그럼 예, 맞아요. 보이세요.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조문을 읽을 때 서로 약속한 거예요. 여기를 조, 여기를 항, 여기를 호, 여기를 목 이렇게 읽습니다. 그 정도는 제가 알려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자, 14페이지 보셔서 극단적 개인주의. 자, 보셨습니다. 대인효와 대세효. 자, 15페이지 채권과 물권 간의 관계는 다음 시간에 물권에 들어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16페이지도 패스하시고 자, 17페이지에다가 별표를 하나 치세요. 자,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엄청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여러분 우리 원칙은 민법 조문에 없어요. 예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볼게요. 여기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이 누구냐? 엄청난 채무자입니다. 빚이 어마무시해요. 너 빚이 얼마니? 하니까 30억이 빚이래요. 그러면 누구한테 빚졌니? 라고 하니까 빚을 빚진 사람이 있을 텐데 자, A라는 사람한테 B라는 사람한테 C라는 사람한테 빚을 졌대요. 얘는 15억을 빌려줬고요. 얘는 10억을 빌려줬고 얘는 5억을 빌려줬어요. 자, 그럼 채권자가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이죠.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판소노트를 안 드리지만 기본 강의 들어가면 판소노트를 드려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 또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얘는 채권자, 얘도 채권자, 얘도 채권자죠. 그러면 채권자가 이렇게 많은데 얘가 6억 원의 수익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이 6억 원을 누가 가져가야 되죠? 6억 원을 누가 가져가죠? 요 얘기죠. 6억 원을 누가 가져야 될 것인가? 자, 여러분 원칙을 알려드리도록 하죠. 원칙. 채권자, 거기 써 있어요. 자, 거기 써있는데 내가 왜 쓰지? 자, 채권자들 사이의 변제의 순위. 자, 논점 정리 밑줄 그으세요. 채권자 평등 배당의 원칙입니다. 채권자 평등 배당. 자, 평등 배당이죠. 그러면 평등 배당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6억이니까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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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두 번째 줄에 밑줄 그으세요. 채권자들은 채권 액수에 비례해서 액수의 동그라미를 치시고 평등하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액수니까 얘가 15, 3, 얘가 15, 2, 얘가 1, 비율이 3대 2대 1이죠. 그러면 얘는 6억 중에서 얼마를 받아간다? 3억. 얘는 2억. 얘는 1억. 이렇게 받아가는 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받아가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 그런데 그 밑에 논점 정리를 보세요. 자, 요게 A가 은행이래요. 은행. 자, 은행은 돈을 빌려줄 때 뭐를 잡는다? 저당권, 담보를 잡는다. 담보를 잡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야, 내가 15억 빌려주는데 저당권이라도 좀 잡자 해가지고 A의 여기 갑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잡았어요. 15억짜리 저당권을 잡았어요. 그런데 자, 얘가 현금 6억 원이 있는 게 아니라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게 6억짜리고요. 여기에 저당권이 있대요. 저당권 15억 해가지고 자, A라는 사람의 저당권이 있대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왜 저당권을 잡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여기 저당권이 딱 잡히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요. 저당권은 물권이에요. 물권. 그런데 우리가 흔히 담보 잡는다고 그랬죠? 담보. 그러면 담보라는 단어를 아셔야 되죠? 떠맡다는 뜻입니다. 담보는 뭐 한다? 떠맡다. 떠맡다. 요거 정리 집에 다 있어요. 담보는 떠맡다는 뜻입니다. 그럼 뭘 떠맡냐? 뭘 떠맡겠어요? 지금 얘가 자신의 뭐를 떠맡기 위해서 이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채무를 떠맡기 위해서 건물을 설정해 줬죠. 그러니까 이 채무를 이 건물로 떠맡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으면 즉 다시 말해서 담보물권이 설정이 돼 있다. 떠맡는 물권이 설정돼 있다. 떠맡는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는 거죠. 담보물권이 설정돼 있으면 거기 논점 정리를 가세요. 물권을 가진 채권자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자, 채권자 중에서 물권을 가지면 뭐가 있다? 우선 변제권. 우선적으로 변제를 해줘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앞으로 계속 목 피 터지게 얘기할 건데 저당권을 설정했다는 것은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우선 변제권. 다른 게 아니라 뭐라고요? 우선 변제권. 그럼 우선 변제권은 여기 앞을 보시면 되죠. 여기는 무슨 배당이에요? 액수에 비례해서 평등이죠. 평등 배당이죠. 근데 여기는 평등이에요? 우선이에요? 우선이에요. 그러면 6억 원을 누가 다 가져가야 돼요? 우선적으로 누가 다 가져간다? A가 다 가져간다. 저당권이 있으면 A가 6억 원을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은행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너 우리 은행에 와서 대출 빌렸어? 그러면 너 현금 서비스도 받은 게 있을 거고, 또 다른 친구한테 돈 빌린 것도 있을 거고, 다른 채권자들도 많을 텐데, 우리는 그런 채권자들랑 무슨 배당 받기 싫다? 평등 배당 받기 싫다. 그래서 우리는 뭘 먼저 받겠다?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은. 그래서 거기, 자, 두 번째 보세요. 물건을 가진 채권자에 대한 우선 변제권. 자, 거기 첫 번째 줄에 우측에 밑줄 그으세요. 저당권자처럼 담보물건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건자에 대해서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깨고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담보물건이 담보물건이 나오면 항상 뭐밖에 없다? 우선 변제권이에요. 담보물건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어떠한 권리 의무 관계를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관계에다가 뭐를 줄 뿐이다. 우선 변제권을 줄 뿐이에요. 기존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권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너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돼 있어? 그럼 거기서부터 다른 채권자가 우선 변제권을 가지겠구나. 이제 이거예요. 담보물건이 나오면 뭐라고요? 우선 변제권. 그러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저당권 등기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C라고 이름이 써 있어요. D라고 할까요? 자, 저당권 등기에 D라고 이름이 써 있어요. 그럼 얘는 일단 뭐다? 채권자다. 얘는 뭐다? 채권자다. 그리고 얘는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뭐다? 우선 변제권이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당권 자체가 새로운 권리 형성이 아니라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는 이 D라는 사람은 저당권자라고 부르는데, 저당권자 D는 얘는 채권자네. 맞죠? 그리고 얘는 채권자 중에서 뭐가 있네? 우선 변제권이 있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우선 변제권이 있네. 그거네. 끝. 근데 얘가 7억 원을 등기했대요. 그러면 우선 변제 금액이 얼마네? 7억 원이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요렇게 이제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채권과 물건을 철저히 구별하셔야 되는 게 바로 그거죠. 그럼 또 갈게요. 자, 은행이 누구한테 돈 갚으라고 해야 된다고요? 갑한테, 채무자에게 돈 갚으라고 얘기해야 되죠? 이건 채권 행사죠? 돈을 안 갚아요. 나 저당권 실행할게. 이건 뭐예요? 물권 행사죠? 이거 구별해야 된다고요. 채권 행사인지 물권 행사인지. 저당권을 실행하면 물권 행사고, 채권자로서 돈 갚하고 채무자에게 요구하는 건 채권 행사고, 이렇게 이제 구별하셔야 돼요. 이게 개념이 안 잡혀져 있으면 나중에 공부하실 때 엄청 힘들어요. 그러면 자, 선생님, 여기서 우리 용어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뭐냐면은 이제 용어 정리인데, 여러분 이건 나중에 다 하실 거예요. 근데 일단 제가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요것만 이제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 자, 갑이 있고 A가 있는데, 자, A가 갑한테 15억 원을 빌려줬다. 그러면 얘가 채권자입니다. 그리고 얘가 채무자지요. 그러면 여기 부분에 돈을 빌려주는 용어를 뭐라고 하냐면, 요건 이제 나중에 뒤에서 다 나오는데, 여러분 일단 한 번만 들어두세요. 나중에 진짜 많이 하셔야 되니까. 대라는 말이 뭐냐면 빌려준다는 뜻입니다. 자, 빌려주는 걸 뭐라고 한다? 대. 우리가 자동차를 뭐 하죠? 대여해준다. 자전거를 대여해준다 그러잖아요. 대여해주는 사람이 빌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려주는 걸 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빌리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차라고 부릅니다. 자, 빌리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차. 그러면 대차. 그러면 빌려주고 빌리는 거예요. 빌려주고 빌려요. 근데 여러분, A가 빌려준 15억 원을 빌려주고 빌려줬는데, 자, 빌려주고 얘가 빌렸는데 그 15억 원을 소비해야 안 해요? 딴 데 소비하겠죠? 딴 데 소비하겠죠? 그래서 요거를 소비대차라고 빌려줘요. 그러면 빌려준 것과 빌린 것이 있는데 그것을 뭐 한다? 소비한다. 그래서 소비대차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또 한번 볼게요. 용어 정리 하시는 김에 여러분들 나중에 다 하셔야 되니까. 자, 사용대차가 있어요. 그리고 임대차가 있어요. 그럼 요거까지 공부를 하시면 훨씬 공부하기 편해요. 자, 빌려주네? 차, 빌리네? 그것을 뭐 하네? 사용해요. 소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야, 친구야, 노트북 좀 빌려줘. 1시간만 쓸게. 뭐 했어요? 친구가 노트북 빌려줬죠? 내가 빌렸죠? 그 노트북을 제가 뭐 했어요? 사용했어요. 이게 사용대차예요. 근데 여러분, 대가를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그러면 임대차는 뭐냐? 빌려줘요. 차, 빌려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사용하는데, 빌리는데 돈을 내요. 그걸 차임이라고 해요. 빌리는데 돈을 내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차임. 그럼 이걸 뭐라고 불러요? 임대차예요. 소비를 해요. 기존의 물건을 다시 돌려줘요. 다시 돌려주죠. 그럼 여러분 PC방에 갔어요. PC방에서 여러분 PC를 빌려요? 안 빌려요? 차. PC방 주인은 여러분에게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그리고 여러분 사용료를 내야 안 내요? 그럼 뭐예요? 임대차예요. 임대차예요. 여러분, 자, 월세에 있는 방을 들어갔어요. 자, 월세에 있는 방을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집주인은 여러분들에게 방을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빌려줘. 여러분 빌렸어요. 차. 근데 사용료 내야 안 내요? 그게 임대차예요. 그런데 왜 월세라고 그러냐? 우리는 전문적인 용어로 차임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 차임을 매달 내니까 뭐라고 불러요? 월마다 내니까 월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반년마다 내면 반세. 연마다 내면 연세.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그걸 뭉뚱그려서 뭐라고 불러요? 차임이라고 불러요. 차임. 그러면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물건을 빌려서 다시 돌려준다. 물건을 빌려서 다시 돌려준다. 여긴 공짜로 쓴다, 돈 내고 쓴다. 여기는 물건을 빌려준 것을 소비한다, 안 한다? 소비한다. 그럼 옆집에 가서 이렇게 할게요. 아줌마, 저희 집 쌀 떨어졌는데 쌀 좀 빌려주세요. 자, 쌀 빌려왔어요. 사용이에요, 소비예요? 소비죠. 소비해서 다른 물건으로 돌려주는 거죠. 다른 쌀로 돌려주는 거죠. 이게 소비예요. 돈을 빌렸어요. 그럼 돈을 소비해야 안 해요? 소비하죠. 다른 돈으로 갚으면 되는 거죠. 이게 소비대차예요. 자, 그럼 이게 채권 용어인데, 자, 채권 용어에서는 채권자 오케이, 채무자 오케이, 소비대차 이렇게 불러요. 그럼 소비대차인데 이때 담보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담보가 없으면 뭐라고 불러요? 무담보. 담보가 없으면 뭐라고 부른다고요? 무담보. 그래서 무담보로 돈을 빌렸잖아. 무담보가 되는 거예요. 담보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냥.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담보를 설정해 볼게요. 담보를 설정하면 자, 어떻게 용어가 되는지 보세요. 자, A가 야 15억인데 저당권 등기 좀 해줘야지. 담보물건. 그래가지고 자, 이게 저당권 등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저당권자 15억에 A. 자, 15억에 대해서 A라는 저당권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물권자는 용어를 어떻게 쓰냐면 A라는 사람이 물권자가 됐으니까 물권자인데 지금 물권 중에서 저당권을 받았으니까 얘는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자. 그래서 저당권자라고 불러요. 그리고 갑은 야, 얘는 저당권을 얘한테 해줬잖아.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해 준 자. 그래서 저당권 뭐라고 불러요? 설정자라고 불러요. 그럼 이게 물권 용어죠. 그러면 자, 요 경우에 담보물권을 설정했어요. 저당권이라는 담보물권을 설정했는데 그러면 여기 용어가 달라집니다. 아까 전엔 담보가 없으니까 무담보였는데 지금은 담보가 있죠. 그러면 얘 용어가 뭐로 바뀌냐면 피담보 채권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소비대차라고 부르면 담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피담보 채권 부르면 담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상태의 채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짜증난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때 제일 짜증나는 단어가 피예요. 피. 이놈의 한자권의 용어 중에서 제일 짜증나는 게 피예요. 그러면 피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하고 이 한자권의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자, 보세요. 상속인
피상속인 이렇게 불러요. 한자권에서는. 그러면 여러분 상속인은 상속을 받는 사람이라는 걸 알겠죠? 그러면 얘를 포커스를 두니까 그 앞에 되는 사람, 여러분 상속을 받으려면 반드시 누군가는 죽어야 되죠. 죽어야 되니까 이 피는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전제. 상속인이 만들어지기 위한 전제. 상속인이 만들어지기 위한 전제. 그럼 누군가 죽어야 된다 그랬죠. 그럼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럼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돌아가신 분을 뭐라고 불러요? 상속인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전제로 돌아가신 분. 그게 피상속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우리 아버지가 피상속인. 그리고 내가 상속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피가 붙으면 뭐라고 붙으면 돼요? 전제.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담보 물건이에요. 자, 담보가 설정된 채권이래요. 아까 전엔 채권만 있었고 담보는 없었죠. 근데 이번에는 이 채권에 담보가 설정이 돼 있대요. 근데 이 담보가 설정되려면 전제로서 뭐가 있어야 돼요? 채권이 있어야만 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담보는 우선변제권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게 없다고 그랬어요. 우선변제권이에요. 우선변제권이 있으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 해야 된다? 채권자여야 된다고 그랬죠. 채권자인데 그 중에서 평등이 아니라 우선이다. 그러면 피담보채권은 뭐냐면 야, 내가 이게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데 담보가 설정되려면 채권이 전제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데 그 담보가 설정된 채권이야. 담보에 전제가 되는 사람, 전제가 되는 채권이지. 그래서 피담보채권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피담보채권 그러면 여러분 시험 문제 중에서 피담보채권 그러면 담보가 설정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다. 이렇게 이제 용어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용어를 제가 철저히 구별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엄청 철저히 구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야 이렇게까지? 예,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 실력이 확 올라가시고 시험 문제를 읽으실 때 하고 단번에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많이 할 거예요. 이게 부족한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물건에서 담보 물건을 다 포기해버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엄청 점수를 쉽게 딸 거예요. 너무 점수가 따기 쉬워요. 근데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감정평가사 강의하러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다 버려요. 물건 부분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버려요. 그러면 민총 부분하고 물건에 두 가지 파트가 있는데 물건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몇 가지만 공부를 하고 나머지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 점수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출제자의 의도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쉬운 부분과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어렵게 내겠어요? 쉽게 내겠어요? 어려우니까 쉽게 내겠죠? 그래도 어려운데. 근데 여기 부분은 쉬운 부분은 다들 거기 공부해서 점수 따려고 할 거니까 쉽게 내겠어요? 어렵게 내겠어요? 어렵게. 그래서 제가 이쪽 부분이 왜 어려운지 여러분 이 개념 정도 자세히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 개념을 잘 알았으니까 이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쉽네요? 예, 엄청 쉬워요. 근데 이 개념을 안 잡고 있으면 엄청 어려워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저랑 같이 계속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논점 정리 1과 논점 정리 2 되셨고요. 자, 뒤로 또 넘겨보세요. 자, 18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등기죠. 여러분 별표를 5개 놓으셔야 돼요. 등기는 5개. 등기가 왜요? 이거 여러분 진짜 이거 개념 잘못 잡으면 난리 납니다, 이거. 자, 여러분 저랑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등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거기 먼저 논점 정리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대항 요건 밑줄 그으시고 성립 요건 밑줄 그으세요. 자, 되셨죠? 자, 그러면 저랑 같이 좀 약속을 하십시다. 자, 대항 요건이 있고 여러분 대항 요건이 있는데 대항 요건이 있고 성립 요건이 있는데 여기 대항 요건 옆에다 쓰세요. 이게 원칙이에요. 등기의 원칙은 항상 뭐다? 대항 요건. 등기의 원칙은 항상 뭐다? 대항 요건. 자, 그럼 성립 요건은 뭐냐? 예외다. 그럼 예외가 아니면 다 뭘로 가자? 원칙. 예외가 아니면 다 뭘로 가자? 원칙. 여러분 제가 이거 엄청나게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얘기해도 나중에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지금서부터 들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다른 선생님 다른 강의를 듣고 오는 사람들 중에서 객관식 문제풀이 들어가면 문제풀이는 되는데 한 10점 정도 점수가 안 나와요. 보통.
근데 왜 그러냐면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못 잡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이 대항이라는 단어가 뭐냐? 일본식 단어라고 그랬죠? 그러면 대항 밑에다가 쓰세요. 이게 주장이에요, 주장. 주장하기 위한 요건. 대항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아까 전에 P는 전제라고 말씀드렸고, 대항은 주장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그러면 우리 옛날 조선시대로 가볼게요. 조선시대 땅 문서, 노비 문서, 요거 두 개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양반이고, 제 친구가 양반이라서 놀러 갑니다. 막 같이 얘기하면서, 야, 우리 노비들이 요번에 다 죽었어.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래? 노비가 없으면 너희 집 어떻게 운영하냐? 그러니까, 글쎄 말이야. 노비 한 명만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 노비 줄게. 하고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자, 노비를 한 명 줍니다. 그러면, 얘야, 돌쇠 이리 와봐라. 이게 어디가 가정극이에요? 제가 부탁드리는데, 우리는 합격을 위한 것이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시를 들 때, 노비란 단어를 쓸 때도 있고, 그 다음에 판례가 있으면 판례를 얘기하다 보면, 종교, 정치, 그 다음에 인권 문제, 그 다음에 여성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제발 그것 좀 빼고 들어주세요. 아주 그냥 그것만 날라오면 제가 괴롭습니다. 예시가 좀 너무 부적절하다. 아니, 판례가 그런 거예요, 그냥. 제가 일부러 만든 예시가 아니에요. 그거 되게 민감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종교도 있고, 표현을 근데 여러분 실제 사건을 얘기하는 거니까 어떤 여성 비하나 어떤 특정 종교를 비하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 노비한테, 야, 돌쇠야, 너 이제부터 이분이 너희 주인이다. 하고, 앞으로 이분을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노비가 그때서부터 제게 된 거예요? 안 그러면 나중에 제게 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자, 노비 주인이 저한테 노비를 줬어요, 안 줬어요? 줬죠? 그럼 이 노비는 제 거예요, 아니에요? 제 거예요, 아니에요? 이 얘기죠. 그러면 노비 문서를 줄 때 제 건가? 노비를 주면 제 건가? 이 얘기죠. 그럼 얘가 얘기했어요. 그럼 야, 노비 문서도 줘야지. 그러니까 야, 내가 지금 술 먹고 너랑 얘기하다가 지금 저기 찾으라고? 내일 와, 내일. 이렇게 돼서 알았어, 그럼 내일 올게. 그럼 돌쇠는 저를 따라와야 안 따라와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언제부터 노비예요? 언제부터 제 거예요? 그 노비는. 가져라. 이때부터 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우리가 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문서까지 넘겨줘야 노비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죠. 노비는 절 따라옵니다. 찍게 됐으니까요. 그러면 그럼 노비를 언제 낼 거냐? 너 가져. 저보고 가지라고 했을 때 제 노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비 문서는 왜 필요하냐? 또 도망갔어요. 노비가 오자마자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함경도에서 잡혔대요. 함경도에서. 그럼 그 노비를 찾으러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그 노비가 제 노비입니다. 그러니까 함경도 관찰사가 아이씨, 다 지 노비래. 네 노비라는 걸 주장해봐. 라는 거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문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문서는 원래 대항 요건, 주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그게 없다고 해서 내 노비가 안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때 친구 자식 문서를 안 줬네. 좀 기다리시오. 하고 또 며칠 갔다가 야, 노비 문서 내라. 노비 문서 가지고 자, 여기 보이죠? 그럼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 노비 문서는 원래 대항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노비 문서를 넘겨줬을 때 노비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노비라는 그 자체로 너 가져! 하는 순간에 제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문서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땅도 볼게요. 아이고, 주진님, 저 땅을 좀 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얼마? 엽전 한 2,000냥이면 되겠습니까? 그럼 2,000냥 딱 드리고 샀어요. 땅 문서는 내일 찾으러 와. 내가 이 땅이 이렇게 많은데 문서가 어떻게 다 샀니? 내가 하인한테 시킬 테니까 너 내일 와.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럼 그 땅은 내 땅이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된 거죠.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일단 제가 묻는 말에 대답만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래서 너 가져! 라고 했을 때 그 땅도 넘어와요. 그러면 땅 문서도 뭐 할 때 쓴다? 대항하는 거죠. 야, 내가 이 땅을 샀잖아! 하고 동네에 갔는데 사람들이
야, 그게 왜 네 땅이냐? 저기 저분 땅이지. 그러니까 내가 방금 샀어. 그러니까 웃기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가지고 저 땅 문서 쭉 받아왔어요. 자, 부인이야! 내 땅이다.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어요. 대항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등기는 뭐가 원칙이라고요? 대항 요건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자 이렇게 땅과 노비에 대한 문서가 있었는데 조선총독부가 들어와요. 자 일제치하가 되고 조선총독부가 들어왔는데 조선총독부가 우리나라 땅을 수탈한 걸 알고 계시죠? 그 친일파한테 줬잖아요.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조선총독부가 들어옵니다. 줬센지 토지조사 사업 좀 하자라고 한 거예요. 토지조사 사업 해가지고 뭐를 해라? 등기해라 줬센지 이렇게 된 거예요. 등기하라고. 문서! 에헤! 등기해, 등기. 등기를 하라고 했어요. 근데, 자, 여기서 A라는 땅 주인, B라는 땅 주인, C라는 땅 주인, 두 명만 하죠, 뭐. A, B 땅 주인 있는데, 얘는 등기를 했어요. 내가, 그래도 해야지. B는 저 외놈 말을 듣느니 내가 안 하겠다 하고 등기를 안 했어요. 땅 문서가 있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자, 이제 조선총독부에서 왔어요. 여기 땅. A가 얘기합니다. 제 땅입니다. 등기대인데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조선총독부에. 그럼 뺏어요, 못 뺏어요? 못 뺏어요. B 땅 갔어요. 등기 없네. 그 B가 땅 문서를 보여주면서 이거 내 땅이다. 대항 요건이 바뀌었다. 등기. 그러면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주인이 있는 땅이에요, 주인 없는 땅이에요? 그럼 누구 거예요? 주인 없는 땅은 국가 거예요. 그래서 조선총독부에서 가져가요. 그리고 이걸 뭐 일본으로 떼갈 것도 아니니까 누구한테 나눠줘요? 친일파한테 나눠줘요. 그래서 친일파가 땅을 가져가게 돼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왜 나쁘냐? 철저하게 법적인 근거로 그런 짓거리를 했으니까 더 나쁜 거예요. 그래서 등기를 그때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항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땅을 잃어버려요. 자, 그러면 여러분 등기는 항상 원칙이 뭐라고요? 대항 요건이요. 노비는 없어졌으니까. 대항 요건이 되는 거지. 땅만 남았잖아요. 대항 요건. 자, 그럼 갈게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건국을 합니다. 건국을 해서 자, 이제 국세청이 생겼어요. 세금 걷어야죠. 자, A라는 사람한테 자, 여기 등기가 돼 있어요. 자, A 등기 돼 있잖아요. 근데 자, A가 그 땅을 B한테 넘겼대요. B는 그 땅을 또 C한테 넘기고요. 그리고 D한테 넘겼대요. 그런데 등기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도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D 거죠? 너 가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요것만 충실히 따라오셔야 돼요. 나중에 다시 정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 국세청에서 세금 징수하러 가요. 야, 여러분 국세청은 당연히 뭐를 보고 징수해야 되겠어요? 등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A한테 세금 내쇼 하니까 A가 얘기해요. B한테 팔았는데요? 그래요? 그럼 B한테 세금 내쇼? B가 C한테 팔았는데요? C한테 세금 내쇼? 하니까 C가 D한테 팔았는데요? D한테 세금 내쇼? 하니까 D는 산 적이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다시 C한테 가니까 내가 안 팔았다? 그러면서 나 D한테 팔은 것 같은데? 아닌가? 나 그럼 산 적이 없는데요? 그럼 다시 B한테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세금 징수가 쉽다 어렵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대항 요건인 등기를 바꿔요. 이걸로 바꿔요. 무슨 요건? 성립 요건.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게 국세청에서 짜증이 나서 세금 징수 못하겠다 해가지고 그 이전의 등기의 대항 요건을 성립 요건으로 바꿉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국세청에서 A한테 세금 내. A가 얘기해요. 저 B한테 팔았는데요. 등기 누구한테 가지고 있잖아. 그럼 누가 소유권자? A. B한테 뭐까지 넘겨야 소유권자가 된다? 등기까지 넘겨야 소유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 내. 그럼 얘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되는 거죠.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 A가 그 사실을 알고 야, 빨리 등기 가져가. B한테 등기 넘겼어요. 얘 세금 내. 그럼 얘 내야 되는 거죠. 이제 얘도 이제 이게 사회 전반적으로 이게 딱 확대가 되니까 B도 팔자마자 바로 뭘 넘겨요? 등기를 넘기죠. 그럼 C가 소유권자가 되죠. 그럼 C도 바로 D한테 팔자마자 뭘 넘겨요? 등기 넘기죠. 그럼 국세청은 누구한테 징수하면 하면 돼요?
너무 간단해진 거죠. 그래서 세금하고 민법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세금 징수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볼게요. 성립요건을 보세요. 자, 성립요건에 보시면은 여러분 의 보세요. 등기는 대항요건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금 징수의 편의성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성립요건의 성격을 가지는 등기도 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 밑줄 그으세요. 나중에 이거 저 디테일하게 공부하실 거니까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또 하나만 볼게요. 또 시험에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개인이 돈을 벌었어요. 그럼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때 내는 세금을 우리 뭐라고 해요? 소득세라고 해요. 법인인 삼성전자가 돈을 벌었어요. 그럼 무슨 세금을 내요? 법인세를 내요. 그러면 소득세하고 법인세 중에서 어느 쪽이 세금을 더 많이 내겠어요? 땡! 소득세를 더 많이 내요. 왜 그러냐?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제가 알고 있는 법적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이게 득이 될 것 같긴 한데, 자, 개인이 20억을 벌었어요. 그러면 이건 소득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많은 거죠. 근데 법인이 20억을 벌었어요. 그럼 소득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망한 회사예요. 망한 회사예요. 아니, 직원도 있고 할 텐데 20억 벌어가지고 뭐 남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세금조사도 20억짜리 벌었다, 법인이. 세금조사도 안 나와요. 근데 개인이 20억 벌었다. 세금 엄청 많이 내야 돼. 한 40% 이상 내야 되나요? 수입에? 그러면 얼마가 세금이 나가요? 지금 이걸 계산을 못하는 거죠. 지금 계산기가 없어가지고. 8억을 세금을 내야 돼요. 실제 수입으로 들어온 거 얼마다? 12억이요. 12억. 그럼 복권을 당첨됐어요. 내가 막 20억이 당첨이 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세금 떼야 안 떼요? 뭘 떼요? 증여세 뗀단 말이에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대가가 그냥 복권이 왔잖아요. 그럼 40%를 떼요. 실제 받는 실수령은 12억밖에 안 돼요. 아셨어요? 보통 증여세가 한 40% 떼요. 근데 자, 그러면 여러분 개인이 20억을 벌었으면 세무조사 들어오죠. 세금도 40% 떼가죠. 근데 법인이 20억 벌었잖아요. 보조금도 지원해줘요. 개불쌍하다 막 이러면서 보조금도 지불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얘기해야 되나? 건물을 사고 팔 때 개인 이름으로 사고 팔아야 돼요? 법인 이름으로 사고 팔아야 돼요? 그래서 연예인들 다 법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 이름으로 부동산 사고 팔아요. 그리고 이 법인으로 사고할 때 서울 시내 법인하고 저 의정부에 있던 법인하고 또 세금액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달라요. 의정부 좀 싸요. 그래서 서울 시내에서 법인 만들려면 세금 감소하셔야 돼요. 폭탄. 아,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되죠. 우리는 감정평가 사니까 부동산을 깨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부동산 관련 목표를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세금이 액수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강사분들 중에서는 한 대에 한 20억 정도를 번다. 그러면 차라리 뭐를 설립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그 밑에 있는 소속 강사로 이렇게 하면 훨씬 세금을 적게 내요. 이런 것까지 알려주면 되나? 참고로 저는 법인까지는 아직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자, 세금을 징수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 법인을 만드는데 법인을 만들어 볼게요. 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저 거제도에서 뭐 거제향기라는 그런 업체를 하셨어요. 그러면 거제향기라는 업체를 하셨는데 그때 이 거제향기는 상인을 부르는 호칭,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상호라고 불러요. 상인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그럼 이게 법인이에요, 아니에요? 법인 아니에요. 개인 사업자예요. 개인 사업자인데 불러야 되는 호칭이 필요하죠. 하우패스가 법인이겠어요? 개인 사업자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게 개인 사업자라고 하면 상호가 뭐예요? 하우패스. 그럼 이게 법인이다 그러면 법인 하우패스가 되는 거죠. 법인이라는 사람의 상호가 하우패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건 상호에 불과해요. 그럼 법인을 어떻게 구별하냐면 그 옆에 뭐 주식회사 이렇게 붙이면 이게 법인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거제향기라는 업체를 운영하셨는데 저희 아버지 개인 사업자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하루는 저한테 와서 얘기하잖아요. 법인을 좀 설립했으면 좋겠다. 그럼 법인을 설립했다고 쳐요. 그럼 거제향기 주식회사 이렇게 해가지고 설립했다고 쳐요. 그럼 이건 뭐가 돼요? 법인이죠. 그럼 세금 징수의 용이성을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법인으로 대항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등기를 해야 법인이 성립돼야 되겠어요. 확실하게 구별을 잡으려면. 이 얘기죠. 자, 보세요. 그러면 법인으로, 자, 여기서 있을 때에는 소득세를 내고, 여기는 법인세를 내는데, 구별을 확실하게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래서 성립요건으로 여기도 바꿨어요. 법인은 설립 등기를 하면 그때부터 법인이다. 그러면 아무리 주식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미리 사전 준비를 다 했다 하더라도 설립 등기를 하지 않으면 여전히 뭐에 불과하다? 개인 사업자에 불과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다이아몬드 두 번째를 보세요. 법인 설립 등기. 법인 설립 등기는 성립 요건이라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이 성립합니다. 설립 등기. 그러면 설립 등기를 짠 하는 순간에 그때서부터는 이제 뭐가 된다고요? 법인이 되고 무슨 세금을 내면 된다고요? 법인세. 그러면 요 두 가지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대항 요건이라고요. 요게 성립 요건이었잖아요. 요 두 가지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등기는 무슨 요건? 대항 요건이라고요. 그 두 가지 빼고 나머지 전부 다 대항 요건이야. 그런데 이게 시험에 나왔느냐? 나와요. 한 3년에 걸쳐서 한 번씩 나와요.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위로 올라갈게요. 대항 요건 어디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다. 자, 주장할 수 있는 요건,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이죠. 등기는 왜 그러냐? 등기는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등기부에 기재된 사람은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가 있다. 그래서 등기는 대항 요건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만 기억하시죠. 법인 설립 등기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의 물건의 득실 변경. 요거 나중에 여러분 좀 공부를 할 거니까 지금 오늘 안 하고, 그러니까 그거 두 가지만 예외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로 가자? 대항 요건이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물건의 득실 변경이죠. 물건의 득실 변경. 자, 물건을 득하고 한쪽은 잃어버리고, 자, A가 B한테 등기를 넘기면 얘는 등기를 득 얻고 얘는 뭐 하죠? 실하죠. 그 다음에 얘가 얘한테 등기를 넘기면 소유권이 얘한테 넘어가니까 얘는 득하고 얘는 뭐 하죠? 실하죠. 이런 경우에만 성립 요건이 적용됩니다. 성립 요건이. 그래서 여기는 좀 더 디테일하게 가셔야 돼요. 여기까지만 하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절대 공부하셔야 될 것이 등기는 원칙이 무슨 요건이다? 대항 요건이다. 등기는 원칙이 뭐다? 대항 요건이다. 대항 요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해볼게요. 요즘에 모바일로 그 영화표 이런 거 예매하시죠? 영화표를 예매하세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제가 영화표를 예매했어요. 남자친구랑 가려고. 그랬는데 그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그래서 영화가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럼 친구한테 야, 너 가라 하면서 야, 이 영화 너 볼래? 하니까 나 볼게. 그럼 너 가라 하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영화표는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넘어간 거예요. 근데 걔가 입장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표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게 대항 요건이라고. 그게 주장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그래서 항상 원칙은 너가 줘? 그럼 넘어간다. 너가 줘? 그럼 넘어간다. 이게 원칙이다. 그리고 등기라는 것은 뭐가 필요하다? 대항 요건이다. 근데 아까 전에 그 극장표 같은 경우 문서가 있을 때 뭐가 된다? 대항 요건이다. 그리고 나머지 예외가 두 가지가 있다. 법인 설립 등기하고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의한 물건의 득실 변경이다. 근데 일단은 안 와닿더라도 뭐 예외가 있어 두 가지.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또 구별해야 되는 개념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랑 같이 이 19페이지 보시기 전에 자 33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33페이지. 자, 34페이지 가시면은 여러분 그 위에 법률행위와 법률의 규정이 있어요. 자, 이걸 이제 철저히 구별하실게요. 자, 법률행위와 법률의 규정 별표를 5개 놓으시고 요번에 확실하게 좀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구별을 할 거고 그 구분 속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이 꼭 올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법률적인 관계를 맺어요. 그럼 법률이 뭐냐면 법적인 책임을 지는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자친구랑 동거를 했어요. 그럼 서로 법적인 책임을 질까요, 안 질까요? 안 져요. 근데 제가 부부가 됐어요. 혼인신고를 했죠. 그럼 법적인 책임을 질까요, 안 질까요? 예, 법률 관계가 되는 거예요. 법적인 책임을 지는 관계가 법률 관계예요. 그럼 여러분들하고 저는 법률적인 책임을 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강의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저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럼 여러분과 저 사이 무슨 관계? 법률 관계죠, 법률 관계.
법률관계예요.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럼 법률관계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나 안 할래! 하고 나갔을 때 여러분들이 저한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따지시면 돼요. 그게 구별 기준이에요. 그럼 제가 강의를 하다가 너는 왜 얼굴에 인상을 안 피니? 나 나갈래. 나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무슨 관계예요? 법률관계예요. 근데 여러분들 친구가 이랬어요. 야, 너 가는 길이 저쪽인데 같이 가자. 내가 태워줄게. 그랬는데 이 자식이 그냥 가버렸어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이건 없죠. 이건 법률관계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이런 게 법률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법률관계인지 아닌지는 책임을 안 진다고 했을 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없는지만 따지시면 돼요. 옆집의 아줌마가 어머 아줌마 걔가 너무 예쁘다. 나중에 외출할 때 내 걔 좀 돌봐줄게. 걱정하지 말고 갔다 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똑똑똑 저 요번에 외출 좀 해야 되는데 걔 좀 봐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쩌지? 나 너무 바빠서 나가버려요. 그럼 약속을 안 지킨 거죠. 근데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법률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법률관계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관계인데 우리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관계는 두 가지로 성립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관계로 성립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의사표시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규정에서 하라는 대로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정리할게요. 자, 33페이지 법률행위와 법률 규정이죠. 법률행위 보세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해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행위를 줄여서 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행위. 자, 법률의 규정 보세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아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합니다. 줄여서 뭐라고 부른다? 법정이라고 불러요. 법정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앞으로 법정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의사표시가 있다 없다 없는 법률의 규정의 줄임말이구나.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개념을 잡는 건.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볼게요. 편의점에서 물건을 샀어요. 의사표시를 했어요, 안 했어요? 의사표시를 했어요.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근데 길을 가다가 쾅 하고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럼 여러분 운전자하고 여러분들 의사표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교통사고 났을 때 의사표시 한 적이 없죠. 야, 나 간다잉! 그러면서 살살 와라잉! 막 이러면서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표시를 한 적이 있다 없다? 없는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청구해요?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손해배상은 뭘로 달라고 그래요? 쌀? 뭘로? 돈. 민법의 규정에 써 있어요. 여러분들이 불법행위를 당하시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민법의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의사표시 없어도 여러분들은 운전자에게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만 가능해요. 그래서 그 요건이 뭐냐면 고, 위, 손. 고의나 과실로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 있는 이 사람한테 가서 뺨을 촥 때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저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고의로 때렸죠. 그냥 있어요가 아니라 이걸 따지셔야 돼요. 고의로 때렸죠. 제가 때린 건 위법이에요, 적법이에요? 위법이죠. 그리고 제가 이 사람한테 손해를 끼쳤어요, 안 끼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고의는 아니었지만 과실로 저를 쳤어요. 그리고 위법이었죠. 손에 끼쳤어요.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근데 의사표시는 한 번도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그러면 이제 의사표시 있는 경우를 볼게요. 자, 여러분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건 의사표시 아니에요. 의사표시죠. 그럼 여러분 버스를 타는 건 의사표시 아니에요. 의사표시죠. 내가 타려고 다리를 딱 드니까 아저씨가 얘기해요. 다음 차 타세요. 이거 저기 종점 들어갑니다. 지금 고장이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내가 의사표시를 했는데 사장님이 못하게 하는 거죠. 기사님이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서로 말을 하지 않았지만 탈게요 라고 의사표시라고 아저씨도 어서 오세요 이렇게 의사표시가 서로 있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일반적인 의사표시는 대부분 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일반적으로 의사표시가 대부분 다 있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몇 군데만 법률의 규정으로 해결한단 말이죠. 그래서 법률행위하고 법률의 규정으로 해결합니다. 근데 지금서부터 여러분들하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법률의 규정이, 자, 분명히 이것은 금전으로 배상을 하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이 교통사고장 났는데, 이 정도는 뭐 괜찮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도 제가 배상해드려야죠. 술이나 사세요? 이랬어요. 술 사. 술이 금전이에요? 이건 술이죠. 이건 금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민법에서 뭐를 사라고 했어요? 금전을 주라고 했죠. 근데 얘는 지금 의사표시로 뭘 사라고 했어요? 술. 민법하고 일치해요? 충돌해요? 충돌합니다. 분명히 민법에서는 술 사주지 말고 돈 주라고 했는데 여기는 서로 의사표시로 술 사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술집 하는데 와서 그냥 드세요.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술로 얘기를 했으니까 서로 일치해요? 모순돼요? 그럼 이건 유효해야 될까요? 효력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라는 걸 봐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저랑 같이 공부해야 될 것이 여기를 보셔야 합니다. 이 민법의 규정이 임의 규정인지 강행 규정인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임의 규정은 뭐냐? 그 밑에 써 있을 거예요. 자, 그 밑에 내려가시면 두 번째 다이아몬드 임의 규정이라고 써 있죠? 자, 임의 규정은 뭐냐면 이건 말이야. 이 규정은 왜 만들었는 줄 알아? 그냥 기준을 내가 세운 거고 니들이 임의적으로 바꿔도 돼. 자, 이 규정은 내가 기준을 세우는 것일 뿐이고 너희들이 뭐 해도 돼? 임의적으로 바꿔도 돼 라는 규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 임의 규정 보세요. 사회 질서와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있어요? 사회 질서와 관계가 없으니까 사회 질서를 해치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임의로 바꿔도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적용이 배제될 수도 있어요. 금전이 아니라 뭘로 해도 된다. 술을 줘도 된다는 거죠. 배제돼도 되는 거예요. 근데 강행 규정은 뭐냐면 이 규정은 말이야 너희들이 강력하게 행동으로 지켜주기를 바래. 이런 규정이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에요. 그럼 그 밑에 강행 규정 보세요. 사회질서의 관계가 없어요? 있어요? 있죠. 사회질서랑 관계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그거 안 지키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질서의 관계가 있어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적용이 배제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강행 규정이면 이게 임의 규정이면 자 이게 임의 규정이라면 술 사줘라 라는 이 법률 행위가 당연히 효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임의 규정이면 마음대로 바꿔도 되죠. 금전이 아니라 술로 해도 돼요. 그래서 이것이 효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강행 규정이라면 그거랑 반대되는 서로 의사표시는 효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효력이 있다는 얘기를 또 일본어로 돼 있잖아요. 한 문자로 돼 있잖아요. 있을, 유, 효력, 효.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유라고 불러요. 자, 효력이 없다는 것은 없을, 무, 효력, 효.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무효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꼭 금전으로 줘도 될까요? 사회질서랑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손해배상은 금전으로 해야 된다. 사회질서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건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그러면 이런 약속은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술로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끝난 줄 알았죠? 하나 더 가야 돼요. 더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전문가는 그 과정을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이 9,000원이라고 합시다. 자, 법률의 규정으로 최저시급 얼마나 줘라? 시간당 9,000원 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 사장님이 8,000원을 주겠대요. 10,000원을 주겠대요. 자, 그럼 가시죠. 요거 유효예요, 무효예요? 응? 무효죠. 지금 9,000원이잖아요. 근데 1시간당 얼마만 주겠다고요? 8,000원. 이건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 10,000원을 주겠대요. 이건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 쉬에 뭐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전문가라고 할 수 있으려면 그 사항을 아셔야 돼요. 되게 간단합니다. 자, 뭐냐면은
9,000원을 딱 잡아놓고 그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임의 규정이겠어요? 강행 규정이겠어요? 강력하게 지켜야 되는 거죠. 얼마까지는? 9,000원.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가는 건 돼야 안 돼요. 사회질서랑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기 강행 규정이에요. 근데 그 위로 올라가는 건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죠. 너희들이 바꿔도 돼. 시간당 20만 원 해도 돼. 바꿔도 돼. 되는 거죠. 여기 위에는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죠. 9,000원 위로 금액이 올라가는 건 임의 규정. 9,000원 밑으로 내려가는 건 무슨 규정? 강행 규정이에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자, 우리가 차도가 있어요. 요 중앙선이 있고 여기가 1차로예요. 1차로. 그러면 여러분 얘네들을 총 몇 차로라고 불러요? 2차로라고 불러요. 근데 이쪽만 부를 때는 뭐라고 불러요? 편도 1차로라고 불러요. 한쪽 편만 말했을 때 1차. 전체를 말하면 몇 차? 2차. 그러면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한쪽 면만 강행 규정이니까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불러요. 한쪽 면만 강행 규정이죠.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써놨지요. 네 번째, 편면적 강행 규정 밑줄 그으시고요. 한쪽 면은 강행 규정의 성격, 다른 한쪽 면은 임의 규정의 성격을 가지는 지는 규정을 말합니다. 됐죠?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고 어려운 것 같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접수할 때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하고 저랑 미친 듯이 할 테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만 기억하시면 되느냐? 강행 규정 그러면 법률행위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임의 규정 그러면 이건 임의적으로 바꿔도 되는 규정이다 아니다? 규정이다. 법률행위로 바꿔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임의 규정은 당사자가 서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강행 규정은 여러분 당사자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물어봐야지. 채권은 임의 규정이 원칙일까요? 강행 규정이 원칙일까요? 서로 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럼 임의적으로 바꾸는 게 원칙이겠어요? 바꾸지 못하는 게 원칙이겠어요? 바꾸는 게 원칙이에요. 물건은 소유권인데 소유권은 내 마음대로 이건 소유권이다 소유권이 아니다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규정이겠어요? 강행 규정을 원칙으로 삼단 말이죠. 사회 질서랑 관계가 있는 거죠. 소유권을 임의로 못 바꾸니까. 네, 그런 것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 잠깐만 쉴 건데 제가 보니까 이 시계가 약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잠깐 쉬고 갈게요. 자, 그럼 이제 갈게요. 자, 우리 여러분 이거 끝나고 나서 쉬고 난 다음에 다시 이걸 할 건데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법률 관계라는 것은 이행을 안 할 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관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딱이고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고 법률의 규정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아요. 우리의 대부분의 행위 99%가 법률행위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고요.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예, 청구할 수 있죠. 고의나 과실로 위협해서 손해를 끼쳤을 때 여러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규정이 있는데 의사표시로 이 규정과 다른 행위를 했을 때 이 규정과는 다른 의사표시를 했을 때 이게 무조건 나쁜 것이냐? 아닙니다. 그 규정이 무슨 규정이면 임의 규정이면 그런 의사표시를 해도 됩니다. 근데 이 규정이 무슨 규정이면 강행 규정이면 그런 의사표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임의 규정인지 강행 규정인지를 꼭 따지셔야 되는 거죠. 자, 되셨어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